탐나는 인생을 만들어줄 오늘의 탐나는 책. 이시영의 신인류가 몰려온다. 지은이 이시영, 출판사, 특별한 서재.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 당신은 몇 살까지 살게 될 것 같은가? 평균 수명 83세. 역사상 초유의 장수시대다. 하지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무려 10년이 짧다. 즉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무력하고 외로운 노년이 아닌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젊은 오늘, 최후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 이시영 박사의 정년을 위한 조언, 이시영의 신인류가 몰려온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80 후반이면 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사회적 지원제도 등 모든 게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런 인구 구성은 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난 이들을 신인류라 총칭했다. 2021년 9월 기준 10대가 470만 명인데 80대는 180만 명이다. 90대는 26만 명, 100세 이상도 1만 3천 명을 넘어간다. 이대로 10년 후를 상상해보라. 40, 50대가 각 800만 명, 합하면 1600만 명이다. 이들이 80대가 되는 날이면 거리는 지팡이 노인들로 넘쳐날 것이다. 요양원, 요양병원도 초만원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4년 후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지금도 혼자 사는 노인이 600만 명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인구 절벽이 현실로 된 그날, 장수의 늪에 빠진 혼자 사는 노인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가정이 무너진다. 요양병원에 어머님을 모셔놓고 집에 오는 길, 남매는 말이 없었다. 차에 앉은 오빠가 운전할 생각도 안 하고 우두커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동생은 울다 지쳐 바로 앉지도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오빠가 결심한 듯 선언한다. 엄마를 모시고 오자. 다시 병원에 들어가 퇴원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직원들이 깜짝 놀란다. 어머니는 너무 소동을 피운 탓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침대에 가벼운 구석구를 채워놨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남매의 눈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안 돼. 모시고 가겠다는 의지가 더욱 굳어졌다. 말리는 직원들을 뒤로 한 채 퇴원 수속을 밟고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 그러고는 3남매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다 모였다. 총 11명이었다. 그들은 방문 간호사까지 각자가 낼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엄마와 함께 지내도록 당번을 정했다. 처음 얼마간은 순서대로 잘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자 환자의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당번 순서를 어기는 등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면서 자칫 화재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 가족의 힘만으로 간병하기에 너무 힘들었다. 가족 전체가 초죽음이 되었다. 직장, 학교에 소홀하게 되고 모두의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컸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어느 날 성질 급한 조카 녀석이 당번을 서는데 할머니가 말을 안 듣자 말리느라 구타까지 해버렸다. 집안의 분란이 커지자 이웃에서도 항의가 들어왔다. 결국 어머니를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그간 증상이 더 악화한 상태라 중증 감시 병실로 입원했다. 요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미국 유학을 간 아이의 학비 조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장수와 건강에 심각한 회의가 들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나니 당장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문제는 요양병원 입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동생들이 거들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문제는 장남의 몫이었다. 어머니가 깔아놓은 장수의 늪이 너무 넓고 심각했다. 의좋고 잘 나가는 삼남매 사이까지 문제가 생기고 이젠 공공연히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다간 우리 가족 전체를 넘어 사업까지 문제가 생길 지경이었다. 생각이 이렇게 미치니 어머니의 장수가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다음엔 무슨 벼락 맞을 소리를 하는지 죄책감이 든다. 어머니의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며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실컷 울었다. 자기답지 않게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오한 10년에 효자 없다더니. 그렇게 자신을 달래고 그날은 못 마시는 술에 취했다. 마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 전체의 안녕과 균형을 책임져야 하는 게 마지의 도리다. 그리고 병석 엄마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모든 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그는 이 시점에서 효는 무엇이며 형제의 우일한 어디까지냐를 심각히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그리고 더 이상 잘해드릴 수 없다는 데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말자였다. 술이 깨고 차츰 마음이 가벼워졌다.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가? 대중 강연을 할 때 청중에게 묻는다. 내 청중은 대체로 중년이 많다. 질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온다. 뒷자리에 한 사람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등장한다. 80세 정도 살면 선생님이 걱정하는 귀신 같은 신령이 되진 않을 테니 그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청중에게 그만큼만 살면 되겠느냐고 물으면 거의 3분의 1이 그 정도면 된다 하는 쪽에 응답한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80세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인 것 같다. 미국은 1967년에 고용 연령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다. 건강만 보장된다면 그리고 일자리만 있다면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실제로 사람들도 오래 살다 죽으면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잃는 걸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 수명 연장은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는 조건이 강력히 제기된다. 그리고 빠르고 고통 없이 준비되었을 때 라고 부탁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얻게 된 장수는 축복이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80대 후반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문제다. 지난 2000년 WHO에서 건강 수명의 개념을 정립하여 발표한 것도 장수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데서 출발한다. 건강상 이유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훨씬 짧아서 여성의 경우 74세, 남성은 71세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 평균 10년을 건강치 못한 상태로 살다가 임종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 최후의 10년을 참으로 의미있고 화려하고 충실한 상태로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평균 수명만 늘어나고 이를 지원할 사회체제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지금 노인 당사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무엇보다 건강이 말이 아니다. 친한 친구도 세상을 떠나고 사회로부터 심지어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한다.
초고령 사회가 빚어낸 새로운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 시기를 장수의 늪이라고 부르는 사연이 이해됐을 것이다. 오래 살다 보면 이 험악한 시기를,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힘겹게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의학적으로 볼 때 75세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다. 대체로 80대 후반이면 건강상 문제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통념이다. 암이나 치매,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 생활습관병이 악화된다. 문제는 건강만이 아니다. 노인의 빈곤 문제, 사회적 연대의 약화, 가족 간의 유대감,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정신적인 고립감으로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된다. 몸도 마음도 아프다. 이런 상태로 평균 10년을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인생 말년에 누구도 이 길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의 길이다. 차라리 최후의 10년이 없으면. 이런 심경이 노인의 자살로 이어진다. 누구도 최후의 10년을 견뎌내기 힘들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평생 삶의 질이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노인이 되지 말자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아니 생에 걸쳐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한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빠를수록 좋다. 대체로 50세가 되면 생활습관병의 숨은 병소가 슬슬 고개를 치켜든다. 쉽게 생각하면 중년이 시작되는 40대부터 초고령 시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건강만이 아니라 은퇴 후의 계획, 제2의 직업 등 인생 전반을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서러운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 해준다족이 되어선,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선 정말 안 된다. 자립, 자율, 책임, 이 세 박자가 두루 잘 갖추어져야 한다. 준비되어 있는가? 인생 말년에 전체적으로 80세가 되면 둘 중 하나는 건강하지 못한 유병 환자가 된다. 여기서 굳이 질환별, 연도별 통계 수치를 늘어놓지 않더라도 그런 계산이 쉽게 나온다. 내가 이 험한 연대를 장수의 늪이라 부르는 이유는 건강뿐만이 아니다. 몸도 불편하고 아픈데 병원 갈 형편마저 안 된다. 이 나이가 되면 용돈을 아깝지 않게 쓸 형편이 안 된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반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겨우 명분뿐이다. 눈치를 안 보고 편히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입에 맞는 건강식을 차려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한 중요한 것이 유대관계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참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고 전화 없이 덜컥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최소 셋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연을 넓혀야 사는 재미, 사는 보람을 가질 수 있다. 고령이 되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3K, 경제, 건강, 관계. 세 박자가 두루 갖춰져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참 힘든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어쩌다 이런 딱한 사연을 듣노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살 만큼 살았다는 신호가 아닌가? 천수라는 개념은 확실히 모르지만 중고차처럼 여기저기 장고장이나 타기가 불편하다면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옛날처럼 환갑을 지내고 좀 얼쩡거리다 보면 70대로 접어든다. 그때쯤 되면 몸에 장고장도 나고 때로는 큰 병을 앓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힘든 10년. 그래도 어쩌랴. 그게 우리 운명인데. 어떻게든 그 힘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슬기롭게 잘 건너야 한다. 그게 장수하게 된 값이다. 어쨌든 이 늪을 건강하고 수월하게 건너야 한다. 웰 다잉. 선배 한 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병문안을 가보니 환자는 이미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었다. 벌써 석 달째 저런 상태라고 했다. 선배님은 일본과 작은 무역상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테니스를 좋아하셔서 경백회 회원이기도 했다. 후배들에겐 항상 따뜻했고 테니스 시합도 승패를 떠나 즐겼던 분이었다. 회원들은 그에게 런던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병실을 나와 사모님과 아드님에게 말씀을 드렸다. 선배님이 정신을 차려 자기 모습을 보셨더라면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그게 선배님의 기품이었습니다. 선배님은 평소에도 품이 있는 죽음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선배님은 지금과 같이 기계의 생명을 의존하는 연명치료는 결코 바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족과 의논해서 집으로 모시고 가시는 게 순리일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행여 오해라도 받을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내가 말문을 시원하게 열어준 격이 되었다. 그날 오후 늦게 주치의의 허락 아래 겨우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모시고 갔다. 의식은 없으면서 이상하리만큼 얼굴이 편안해지셨다. 한 번도 의식을 차리진 못했지만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니 당신 힘으로 숨도 쉬고 하면서 아주 편안한 얼굴로 영면하셨다고 한다. 보호자 전원에 의하면 비록 의식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은 육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다고 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당신이 평소 거처하시던 방에서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셨다는 게 가족들에겐 큰 위안이었다고 한다. 팔순도 훨씬 지나 건강이 악화하면 이젠 웰 리빙보다 웰 다잉의 삶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 이상적인 죽음의 장소는 자신의 집이다. 우리가 임종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요즘은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영 소생가망도 없는 환자에게 연명술을 시행한다. 더구나 우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장수를 자랑한다. 마지막 인생을 건강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으면 그야말로 축복이다. 그러나 장수를 하다 보니 인생 말년에 건강하게 지내기란 쉽지 않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초고령자의 마지막은 정말 힘들다. 장수의 늪을 건너야 하는 운명의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 목숨만 붙어있지 거의 인간구실을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말년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숙제로 떠오른다. 웰 리빙도 중요하지만 웰 다잉도 잘 챙겨야 한다. 옛말에 죽는 복도 타고난다고 했다. 살아있는 한 삶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한다. 흙으로 돌아간다. 마지막 10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나는 단연코 흙으로 돌아가라고 권한다. 우리는 흙에 풀썩 주저앉으면 그지없이 마음이 편하다. 엄마의 품에 안기듯 흙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한다. 도시의 산업세계가 우리를 밀어내도 흙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뇌과학에선 이를 변형계 공명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가 까마득한 원시의 시대부터 함께했던 경험을 다시 하면 감성 중추인 대뇌 변형계가 본능적
원시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원시 경험, 순수 체험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마디로 농부는 은퇴가 없다. 호미를 놓는 날 생을 마감한다. 최근 외국에선 이런 뇌과학적 원칙에 따라 정원 치료를 하고 있다. 서울 근교에도 아담하게 정원 치료를 준비하는 곳이 있어 기대가 된다.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작은 정원이 있다면 정원을 가꿈으로써 한결 마음이 따뜻해지고 뇌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식물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물론 정원 치료는 본격적인 농사일은 아니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물을 주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맨발로 대지를 밟고 서면 대지의 엄청난 기운이 온몸을 감싸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대지에서 솟아난다. 땅을 가꾼다는 것은 지구와의 영적 교감을 하는 것이다. 가뭄날 채소밭에 물을 줘보라. 채소가 쑥쑥 자라는 것이 보인다. 무력감, 무능감이 싹 가신다. 잠든 거대한 자연의 힘을 일깨우는 것이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정신의학계의 선구자인 프로이트, 융, 메닝거 등 거장들도 정원치료에 정성을 기울였다. 원시적 본능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작업으로 생각했다. 절이나 수도원 뒷뜰에서는 수도승들이 땀 흘려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총격 사건으로 시끄러우면 매스컴에서 난리를 친다. 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살인자가 패스트푸드다. 서구인의 평균 체중이 해마다 늘어나 비만 환자가 30%나 증가했다. 흙과 함께 사는 사람에겐 비만이 없다. 벗을 만들어라. 누구에게나 힘든 장수의 늪은 피할 수도 없는 마의 고비다. 내 어린 시절엔 이런 걱정은 없었다. 환갑이나 지내고 어영부영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땐 장수가 꿈이었다. 방한 장식에도 장수를 기원하는 문구가 어디에나 적혀 있었다. 장롱, 이불, 베개, 방석할 것 없이 장수 기원으로 가득했다. 장수의 늪이라니 그런 말은 없었다. 우리 아버지께선 환갑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104세에 돌아가셨다. 5 형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 감사하게도 어머니껜 그리 힘든 마의 고비는 없었다. 한국에는 사촌 동생이 2, 부산에 사는 여동생과 우리 집까지 9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덧 한 해가 간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는 우리 집에 주로 계셨는데 혼자인 시간이 많으셨다. 나도 아내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바빴다.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는 말동무가 없어 참 심심하고 힘드셨겠구나 싶은 생각도 든다. 어머니는 지팡이, 휠체어를 거부하셨다. 100세가 되던 해 화장실에서 넘어져 넓적다리 골절로 입원을 해야겠는데 부산 딸 집에서 지내겠다 하셨다. 여동생이 약제사라 카톨릭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카톨릭 수양관에서 회복기를 지내셨다. 모두가 얼마나 친절했던지 골절상은 완전히 나았는데 어머님은 그곳에서 그냥 더 계시기를 원했다. 그러던 중 동료 한 분의 폐렴이 옮아 어머니는 병원에 응급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 어머니껜 고독이라는 문제가 괴로우셨던 것 같다. 왕쾌 후에도 수양관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기로 하신 것을 보면 어머니는 어느 아들네 집에 가도 낮 동안 참 심심하셨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야 후회가 든다. 다 갖추었는데 그게 하나 부족하셨다. 낮 동안 얼마나 적적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어머니께선 내가 쓴 칼럼이며 기사, 그 많은 책까지 다 읽으셨다고 한다. 궁금도 하셨겠지만 적적해서 그 많은 글을 다 읽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초고령 세 박자, 금전, 건강, 관계. 이 중 어느 하나가 빠져도 문제다. 고모님, 이모님들이 살아계실 적엔 우리 집이 큰 집이라 가족 행사가 많아 모두가 모이는 날이 꽤 잦았다. 며칠이고 집안이 떠들썩하고 웃음꽃이 피었는데 어머니께서 워낙 초고령으로 사시는 통에 손아래 사람들이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께선 카톨릭 요양원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이 큰 선물이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차 한 대를 요양원에 기증했다. 정말 고마웠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슬리퍼 차림으로 가도 흉 안 볼 친구가 셋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여기저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연을 맺어 놓아야 한다. 인생 말년에 고독만큼 무서운 병도 없다. 언젠가 친구가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재혼을 생각하고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생각도 못 해본 일이다. 사대부 집안에 6대 종손댁이 재혼이라. 당시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한번 권해보기나 할 걸 하는 생각이 후회와 함께 간절하다. 일을 찾아 해라. 내가 하는 일, 참으로 하찮은 일이라도 일을 찾아서 해라. 행동 반경이 제한되겠지만 자기 몸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라.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일을? 물론 무리가 갈 정도면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러나 아주 등지고 남을 나라 하는 태도는 가족에게도 혹은 한 방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에게도 보여선 안 된다. 나는 생에 현역으로 뛰라는 소리를 강하게 한다. 완전히 뒷방노인이 되거나 온종일 침대나 지키고 누워있으면 그건 이미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정말 주위 사람도 그런 취급을 할 것이다. 노인병원 환자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 직원들이 평가한 건강 척도와 환자 자신의 평가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직원들이 보기엔 건강 상태가 너무 심각한 환자라도 본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직원들 일손을 돕는 환자가 있다. 직원들은 이런 환자를 더욱 가까이 하고 존경한다는 말까지 한다. 인간은 나이가 얼마든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기력, 체력, 그리고 정신력이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인지장애가 경도를 넘어 상당히 중증 환자로 분류되는 여성 환자가 있었다. 환자는 9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그럭저럭 집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가끔 집을 못 찾아 가족들이 찾아 헤맨 적이 있었다. 아주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어 경찰이 보호했던 일도 있어서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이런 중증 환자를 집에서 지내게 할 수 있었느냐고 보호자를 나무라기도 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원한 순간 그 환자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완전한 치매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갑자기 가족도 못 알아보고 병동 생활도 집에서와는 달리 아주 엉망이었다. 가족들은 입원이 엄마 병세를 더 악화시켰다고 후회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퇴원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라 입원시켜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이 많이 울었다고 한다. 며칠 동안 완전히 정신없는 행동을 보이던 어느 날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환자의 세탁물을 찾아서 예쁘게 개는 일을 부탁했다.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아 간호사들이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노라니 환자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완벽하게 일을 해냈다. 그 다음 식탁 준비도 믿을 수 없이 깔끔하게 잘 해놓았다. 아주 맑은 정신 상태가 된 것이다. 정신과에선 이것을 작업요법이라고 부른다. 작업하는 동안 완전 집중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에겐 일하는 본성이 있다. 이 환자가 평소 주부로 지내며 하던 일이라 손에 익어 있던 상태였다. 그 일을 함으로써 정신이 집중된다. 손에 익은 일을 함으로써 환자의 정신 상태가 집중되고 또 그게 다른 환자에게 그리고 병원 직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환자는 회복이 빠르다. 인간에겐 본능적으로 성취 욕구가 있다. 성취 욕구가 충족되려면 일을 해야 한다. 치매 환자도 평소 자기가 하던 일은 손에 익어 있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뇌신경회로는 쉽게 제자리를 찾아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옛날에 갖추어진 기억 체계가 익숙한 일을 함으로써 다시 활성화되고 일을 함으로써 집중력,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이로써 환자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성취 욕구가 자극된다. 다음은 정신과 잡지에 실린 이야기 한 토막이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입원하게 됐다. 환자가 된 것이 자존심이 상하곤 했던 그는 산책 시간에 슬쩍 빠져나가 옛날 자기가 운영하던 병원에 갔다. 그때 마침 뇌 손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 입원해 그가 수술 진료에 들어갔고 한참 뒤 정신병원에서 그를 데리러 왔다. 그땐 이미 수술이 완료된 시점이었다. 함께 온 교통사고 환자 보호자가 깜짝 놀랐다. 아니, 정신병 환자라고? 그러나 걱정 마시라.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의사의 본성으로 돌아와 완벽한 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운동의 효과 75세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다. 그렇다고 당장 거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지병은 있더라도 일상은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은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다. 힐리언스 섬마을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항목이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한다. 네 발로 걷지 못한다면 삶의 질이 무너진다. 가족도 힘들고 간병하는 보건소 입장에서도 경비가 6배는 더 든다. 목욕 한번 시키려 해도 사람이 셋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건강 프로그램은 식후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권하고 있다. 노화는 75세쯤부터 시작되는데 자기관리 여부에 따라 80세가 되면 노화의 징후가 확실히 다르게 나타난다. 평소 건강생활 습관을 지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노화의 스피드를 지연시키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때 가장 강조하는 습관이 바로 운동이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어렵다. 그간 힐리언스 선마을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실천이 어려운 것이 운동이라는 점이다.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소리가 가벼운 운동을 하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도 운동인가 싶은 정도의 가벼운 운동도 계속하는 것이 열쇠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와 관련된 평균 수명은 어떤 명의도 확언하지 못한다. 그러나 건강 수명은 우리의 노력이나 관리 능력에 따라 상당 부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방의학센터를 운영해온
나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평균 수명이나 장수보다 얼마나 인생을 충실히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건강 수명이다. 건강 수명이 다한 초고령자에게 그 이상의 긴 평균 수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좀 아파도 꾸준히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과 아프다고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초고령자에게도 확실히 그 영향이 다르다. 운동의 효과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이 건강의학의 정설이다. 요즘은 운동하기 좋은 신발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다. 우선 자기에게 맞는 신발부터 구입하는 게 좋다. 단 젊은이가 좋아하는 슬리퍼형의 신발은 발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반듯하게 걷는 습관이 중요하다. 체형이 삐뚤어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 체형 교정도 되고 걷는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는 신발이나 신발 깔창도 시중에 나와 있다. 이걸 신으면 운동이나 체형 교정을 받지 않아도 반듯한 자세가 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의사들의 건강상 조언은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면서 잘 따르지 않는다. 세계인에게 내놓을 수 있는 화려한 초고령 사회 문화는 잘 걷는 건강한 모습이 제일 우선이다. 짧게 자주 걸어도 건강 효과는 같다.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걷길 권한다. 걸을 만한 날씨가 아닐 때는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 운동을 해도 좋다. 특히 식후 20분 걷기는 꼭 지켜주기 바란다. 맺은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긴급 재언.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의 보고서를 근간으로 졸전을 마감하고자 한다. 초고령 사회가 눈앞인데 우리는 이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를 위시한 연구, 시책이 전무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우리는 4년 후인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하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몇 차례 비슷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결론 없이 흐지부지 되었다. 현재 우리는 80대와 90대가 200만 명을 넘는다. 장수에 대한 연구나 민간 주도의 여러 가지 시설이 잘 정비, 발달된 일본에서도 90대가 넘어서까지 정정한 사람은 10.9%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것도 남성의 경우이고 여성은 더 쇠약하다. 우리는 아직 그런 실태조사 하나 잘 되어 있지 못하다. 이웃 일본의 장수 연구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최근의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적어보겠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는 걷기를 열심히 권했는데 그것만으로 노쇠, 약화되어가는 근력을 키워낼 수가 없다. 근력 강화를 위해 근력 단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75세에서 79세의 근력과 보행 속도가 10년 전 65세에서 69세와 비슷해져 70대 후반이 10년 젊어졌다고 놀라워했다. 둘째, 구강 기능 저하. 좀 엉뚱하다 싶지만 이건 단순히 구강 위생 차원을 넘어 씹고, 삼키고, 말하기 등 구강 기능 전체를 보는 것이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치매는 물론이고 노쇠 현상이 훨씬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셋째, 어울리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65세 이상의 동호회, 친목회 등 그룹 활동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할 위험이 40% 낮다는 보고는 아주 충격적이다. 일본에서는 여러 형태의 이런 그룹이 70만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넷째, 고령자에게 햇빛이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에서 2006년에 설립된 장수의료연구센터는 그 이후 산하기관으로
치매 선진의료연구센터, 노년학, 사회정책연구센터, 장수의료정보센터, 움직임과 노쇠연구센터 등이 연달아 설립됨으로써 소위 신인류 증가에 따른 정책이 충실히 실시되고 있다. 초고령 인구가 늘어 노쇠에 누워 지내게 되면 그 비용은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다. 결론은 장수의학 연구가 민, 관, 학계를 주축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건강한 고령자, 움직이는 역동적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움직임이 기묘하다. 더 이상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